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상공인데요.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오늘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김문수 다 합쳐도 지지율 10%도 안 되는 대권 주자들은 지지율이 10%가 넘기 전에 대권 주자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박근혜의 지지율은 5%인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이정현, 앞으로 대통령 노력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군소 대권 주자들도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나 다른 군소 대권 주자들이나 지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데 제 최장을 걸겠습니다만.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상공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인가요? 지난 총선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자지요. 네, 검사 출신이기도 한데요. 인품이나 지향점 모두 김진태와 판박입니다. 자, 유영하가 사실상의 피의자인 박근혜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늘 어떤 헛소리를 했는지 뒤에 가서 들으시겠습니다만 이 사람 과거 트위터에서 전방위적인 막말을 했던 이력이 있더군요. 이놈, 씨발놈, 아가리, 알랑대지 말고, 꼬라지, 노추, 인생말로, 네, 주옥 같은 어휘를 써가며 스스로 시발단 인증했던 족적 말입니다. 때는 대선 총선이 있던 2012년 유영하는 이때 현재는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에 대해 이렇게 인물평을 했습니다. 예로부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 꼭 화를 부른다고 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머릿속에 든 것들이 가벼운 처신으로 얕은 꼼수를 부리다간 감당하지도 못할 화를 자초한다. 누군들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는가. 이정현의 가벼움이 더는 못 볼 지경,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군요. 다시 보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상공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 배경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가 있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가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인데요. 오, 미스박,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군요. 이제 곧 정권을 내놓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네요. 군사정보 주권을 헐값에 내놓았으니까요. 누가 일본 괴뢰군 장교의 딸 아니랄까봐. 광고 듣는 사이에 저는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의 조건 없는 퇴진을 촉구하며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 지역과 함께 비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런 오로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 반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흑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박근혜가 법률 대리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13 총선 때 공천을 받았지만 이른바 옥수의 파동으로 낙마한 친박계 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에 대한 조사 시기를 늦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성인 박근혜의 사생활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위에 소출을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끈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가 되었고 특검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과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득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사건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은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정유라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35의 도입 과정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장시호 씨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제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며칠 전부터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베트남 대사를 최순실의 언니 순득 씨가 추천했다는 제보가 와서 이거 이제 사실로 확인을 했고요. 어허. 외교, 안보, 국방 이쪽 이제 새로운 덩어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교, 안보, 국방이요. 사실 이 문제는 지지난주에도 린다 김하고 연결돼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더 이상은 뭐가 없다 해서 들어간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시죠. 이 록히드 마틴사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무기 계약 체결액이 그러니까 15년까지는 8천억에 불과했어요. 예. 그런데 15년부터 21년까지 계약한 거 보면은 최소한 12조 이상, 그러니까 10배, 한 15배 정도 급등한 것이죠.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간은 8천억에 불과했던 계약건이 2015년 이후에 2021년까지는 12조 원으로 급등했다. 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운틴 측과 결탁한 의혹이 있어요.
파헤치고 있고요. 안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다. 8천억이 어떻게 12조 원까지 뛰느냐. 이거는 좀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정황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증거도 포착을 하신 건가요? 한 달 정도가 이제 됐는데요. 이 제보가 들어오고 정황이 퍼즐을 지금 저희들이 맞추고 시작한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몇 명 팀이 있거든요. 예. 린다 김이 좀 열쇠를 쥐고 있어요. 린다 김. 이제 그분이 지금 아마 홍성 교도소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좀 이 무기 관련된 이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제보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늘 아래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요즘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무기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좀 그 의미 있는 과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FX 사업이 보잉사에서 록히드 마틴사 F-35로 결정될 때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이 정무적인 판단의 의미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장명진 방위사업총장이 대통령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라는 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쭉 정황과 흐름들 속에서 최순실의 역할, 이제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고 아마도 무기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커미션이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특히 만약에 무기를 실제로 건드렸다는 거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클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순실 씨가 정말 문화와 체육계만 건드렸을까? 이 무기 사업, 방산 쪽은 어마어마한 이권이 개입되는 곳인데 여기도 뭔가 마술을 뻗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은 계속 있었던 건데 결국 안민석 의원이 뭔가 제보를 통해서 지금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잡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지난 대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박근혜를 상대로 사퇴를 설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상돈 최고위원은 안타깝게도 현재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두 사람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저도 겪어봤는데 뭐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한 2년 있었어요. 2년씩이 2년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결정 그것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바꿔도 그만입니다. 사람이 좀 뭐 약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사람을 고치면 굉장히 그 일종의 자기 자존심에 대한 손상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좀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쉽게 순순하게 이렇게 털어버리고 자기가 풀을 사임할 사람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이런 거를 모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박 대통령 본인 생각이요. 본인 생각도 그렇게 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이미 알고 인지는 있습니다. 한다. 네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이 좀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후까지 공작 정치를 할 것이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 지금 상황. 제일 가장
곤란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상황, 이게 대통령이 이런 사임 위기에 몰리면 이런 정신 상태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을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 사임하기 직전 한 몇 달 동안에 그 경험을 했죠.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닉슨 대통령은 결국에 공화당 지도부가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사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들어보면은 새누리당과 현재의 정부, 특히 총리와 이정현 대표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 사람이 그때가 땀이 안 되죠.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걸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는 국회대로 일단 탄핵이란 법적 절차를 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적인 어떤 압력이 청와대를 향해서 가해져서 사실상 사임을 갖다가 유도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조기 대선은 치러야 된다. 네, 그런 과정에서는 개헌도 없이요. 이제 국무총리를 일단에 제일 먼저는 내가 총리를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정도 사용되면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그만둬야죠. 그 이상한 사람이 두 사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게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수순을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던 영남대학교는 대구대학의 후신입니다. 대구대를 설립했던 고 최준 선생의 손자 최염 씨는 30년 전 영남대의 사학비리가 현재 국정농단 사태와 똑같이 닮아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박근혜를 앞세운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과 전횡은 이미 영남대에서는 구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최염 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준 선생은 이제 참 좋은 취지로 이병철 삼성 회장에게 대구대를 이제 운영권을 맡기신 건데, 이게 사칼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 박정희 정권과 합의를 해서 이 대구대와 청구대를 통합해서 이제 영남대로 출범을 시킨 뒤에 박정희 정권에 넘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980년인가요? 이제 11.6 사태 있고 나서 이 박근혜 당시 이제 영예였죠. 네, 영예였다가 일단 청와대에서 나온 박근혜 현 대통령이 영남학원, 그러니까 영남대 이사장으로 추대가 되는데요. 예, 거기 1980년도입니다. 80년도에 부임해가 한 몇 달 있으니까 대구대학 학생들과 교수 일부에서 29살짜리 박근혜가 무슨 자격으로 영남대학 이사장이 되느냐고 데모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사장만 사표를 내고 이사로만 있으면서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을 이사장으로 시키고 자기는 이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남대학을 전횡을 한 거죠. 네. 그때 조순재가 영남대학에 따라온 겁니다. 네. 최근 이제 조순재 씨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 조순재 씨는 이제 영남대뿐 아니라 구국봉사단, 유경재단을 도맡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조순재 씨를 실제로 아십니까? 나는 실제로 본 일은 없고 최태민도 본 일은 없고 얘기만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동안에 구국봉사단 매총재하고 이럴 때 조순재가 박근혜를 수행도 하고 아주 지근거리에서 모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남대 이사 시절 이 영남대가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가운데
입학 비리도 있었죠? 예. 당시에 자료를 보면은 1988년에 대구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이제 영남대의 부정 입학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총 29명이 4억 3천만 원의 당시 이제 거액이었던 기부금을 받고 부정 입학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었는데요. 이 사건도 관련이 있었던 겁니까? 이 네 분의 전해인가요? 당연하죠. 거기 보면요, 지금 조선일보하고 여기 동아일보 전부 대구 매일신문을 났는데 조선일보에 보면은 부정입학 등 학내 사태 계기로 완전히 손을 떼겠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영남학원 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면서 당시에 또 이른바 4인방으로 불렸던 그 중에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가 있었고 또 이분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 자산인 땅의 매각이라든지 부정 입학 이런 것이 저질러졌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 당시에 영남대에서 벌어진 일들 회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의 이제 최순실 일파의 비선 실세 농단 의혹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너무나 따라맞죠.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이제 가장 화가 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화가 나는 거는 이미 다 과거에 내가 다 참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2007년에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경선을 할 때 나도 검증 신청을 해가 한나라당에 가서 직접 내가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영남대학을 8년간 운영하면서 저지르던 무소 불의로 저지르던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나는 아주 우리나라가 장래가 위태롭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검증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어제 가서명했습니다. 정식 서명은 이달 안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야3당은 협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제출했지만 새누리당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야3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기자회견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오늘 가서명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방위에 제출돼 있으니 오늘 중으로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가부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간곡히 호소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은 거부했습니다. 저희의 기본 입장을 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왜 지금 시점에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시점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중단도 촉구했고 야3당 원내대표가 야3당의 합의사항으로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중요한 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정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탄핵당한 정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협정을 추진할 권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당장 이 나라 팔아먹는 내국 협정의 체결을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국방위를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만 저희는 새누리당도 이 졸속 추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도쿄에서 한일 양국 국방외무 실무자들이 거의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로 보이고, 만약에 지금쯤 이 가서명이 완료되어 있다면 내일부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신속 처리하면 더 이상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방위원회가 주간 상임위원회로서 우선 결의안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다면은 한민국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및 탄핵 발의안도 곧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 야 3당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걸 이미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토론과 찬반 토론 또 표결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채 결국은 국방위 법안 소위에 이 결의안을 회부하겠다고 하는 김영우 위원장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면서도 또 불성실하다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오늘 결의안에 대한 가서명이 완결이 되고 계속 독성과 폭주와 불통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저희는 이미 공언한 대로 적절한 절차를 밟고 곧 야 3당의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정부에 물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회의를 열고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정부가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로 역사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인정해준 셈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고 말했지만 이제 와서는 국민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큰 사고가 터졌으니 어지간한 사고는 이슈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에 직면해 지지율 5% 정권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무대포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국방위 협의중단 촉구 결의안 상정을 무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100만 촛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민 무시,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기에 광화문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한민구 장관 해임 결의안을 비롯해서 책임자 문책과 함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선거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왜 박근혜인가 이걸 홍보했고 그래서 박근혜를 당선되게 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거 진심으로 하는 사과입니까? 뻥이지 이 새끼야. 이런 걸로 왜 사과를 해? 새치혀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모양인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응? 당신이 지난 대선 청와대 누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걸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말이야. 허나 혼신의 힘을 다하지는 않았어. 너무 부풀리지 마라. 그리고 이 정권 만든 게 죄라면 나는 그저 망을 본 정도가 전부 아니겠니? 금고 털어서 그 돈을 인마이 포켓해서 흥청망청 쓴 환희 너의 그 주홍 같은 죄에 어찌 비할 수 있겠니? 닥치라고! 같이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책임 없다. 그렇게 생각해줄 국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같이 누나와 함께 무덤에 가자고! 조까 이 새끼야! 언제든 나보고 날마다 당을 떠나라고 그렇게 압박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무덤에 같이 가재요. 야, 혼자 가니까 무섭냐? 민정수석이 된 최재경이하고 같이 가. 네 대구고등학교 동문이라면서 네가 인사 추천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아니, 대구고등학교 출신 고관대작은 다 내 덕으로 출세한 사람들이야. 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좋아했잖아 이 새끼야. 이중인격자 새끼. 자자, 오늘은 그 경찰에 거듭되는 집회 인원 측정 오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지요. 피타고라스 이래 우리는 수학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도 사회에 진출하는 생활인이라면 적어도 사람 수 세는 능력 정도는 있을 텐데 우리 경찰은 그게 힘든가 봐요. 남들 다 100만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26만이라고 우기니까요. 야, 그 힘들긴 뭐가 힘드니? 집회 참석자 수 제대로 보고하면 청와대 누나가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난 토요일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더만. 132만? 야, 이 정도면은 역대급 아니니? 월드컵 응원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닥치라고! 26만이라고 하잖아, 경찰이! 그 새끼야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야. 뭔 소리를 들었어? 지하철에서 타고 내린 사람들을 토대로 계산한 거라고. 데이터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아니, 도심 지하철에서 타고 내린 사람들이 다 시위 참가자였다고 어떻게 이야기해? 교보문고 책 사러 간 사람, 세종문화회관 공연 보러 간 사람, 프라자 호텔 밥 먹으러 간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야? 이 새끼 그 사람들 다 빼고 132만이라니까 이 씨발.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이 새끼가.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6만을 고집해요. 앞으로 경찰 채용할 때는 26만 이후로는 숫자를 셀 수 있는지 수학 과목도 시험 봐야겠어. 환아, 안 그러냐? 생각난 김에 너같이 우둔하고 미련한 경제부총리가 2번 다시 없도록 재무관료를 뽑는 행정고시 때도 은행에서 끌어온 빚을 갚지 못하면 과연 가게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런 상식 테스트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빚을 은행에서 마음껏 빌려가도록 규제를 없애면 나라가 부강해질까 위험해질까 이런 질문도 던지고 말이야. 닥치지 못해. 당신이 경제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경제? 야, 경제를 왜 몰라? 최순실이 변호사잖아, 이경제. 최순실이가 공황장애가 없는데도 있다고 뻥친. 야, 경제가 위태로워요. 이경제 이렇게 뻥을 쳐놓고 앞으로 변호사 영업이 가능하겠어? 뭐? 당신이나 잘해. 난 잘하고 있어, 이 새끼야.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이런 대결과 반목의 낡은 정치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안님 나오셨어요? 얀, 당신이나 잘해. 대결과 반목의 낡은 정치 끝낸다면서. 청와대 누나 보고 짐 싸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아? 저는 짐 싸서 나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니,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해? 저는 그냥 나가고 나중에 짐은 택배로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니가 정치인 다 됐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기야. 자, 아님, 오늘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까지 해서 비로소 야권의 박근혜 타도의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아님은 박근혜 퇴진 절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야기 나오기로는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종류가 다양하던데요. 저는 저 나름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하야해야 합니다. 지체 없는 하야.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겠군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야하기 전에 황교안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야하기 전에 황교안 자르고 유일호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은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요. 요즘 친일 논란, 독재 미화 논란이 큰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준식 장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하야하기 전에 황교안 자르고 유일호 자르고 이준식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친박계 최양희 장관이 맡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하야하기 전에 황교안 자르고 유일호 자르고 이준식 자르고 최양희 자르고 그런 다음에 하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씨발 새끼 맞들였어. 적당히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안님 그 문제 내주시죠. 오늘 문제는 이야기 나온 김에 정부 조직법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장 나중에 맡게 될 최하위 서열의 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권한대행을 우선 국무총리, 그 다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은 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그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순인데, 자, 이 서열 중 맨 밑바닥 부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예, 정답. 근데 환님 아시겠어요? 내가 내각에 있었는데 모르겠어. 자, 정답은 총무부. 각 직장마다 총무부가 있긴 하지요. 하지만 정부 조직법상에 총무부는 현재 없습니다. 옛날에 그 비슷한 부처 이름이 있었어요. 총무처라고. 예. 1998년에 내무부와 합쳐져서 지금의 행정자치부가 됐습니다만은. 정답 바로 가자. 이런 쉬운 문제를 틀리냐?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법 22조만 보면 알 수 있지요. 바다와 연관된 부입니다.
정답은 국방부. 아니, 국방부가 바다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그 해군은 군대 아니냐?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화학 첨가물이나 유전자 변형 곡물 이딴 거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도 드리고요. 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박근혜 변호인이 선임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라고 2007년부터 BBK 네거티브 검증을 주도하고 상당히 원내에서 친박 활동을 한 이제 법조인인데, 예. 지금 검찰에서 조사 시한을 이제 내일로 이제 못을 박았는데, 예.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조사 시점을 연기하고 그리고 서면 조사를 희망한다, 뭐 이런 드립들을 쳤습니다. 예. 어이가 없었는데 조금 좀 짚어볼게요. 우선 왜 내일까지 수사를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최순실, 안종범 구속 만기가 이제 한 토요일 정도이고요. 예. 그때 이제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종범과 최순실의 범죄 사실을 적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인 거죠. 지금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직권남용이든 뇌물이든 안종범과 최순실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연결고리의 역할이 드러나야 이 사람들의 범죄 혐의, 범죄 사실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기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검찰도 늦어도 내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의혹을 정리하고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율되기 바란다. 이러면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 동의하에 수사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돼야 한다. 그래서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 조사를 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꼼수가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재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사를 하게 되면 최순실과 안종범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뭐 지시관계, 뭐 이런 게 특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기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최순실, 안종범 공소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탄핵이라든지 하야 여론에 사법적으로 그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고 또 이번 주말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 조사 자체를 못 받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좀 연기해 보겠다. 그래서 임기를 이제 연장해 보겠다. 지금 이 뜻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2차 사과 대국민 담화 때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이미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면 조사를 원치 않는다. 서면 조사가 좋겠다. 그리고 횟수도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에서는 서면 조사하고 특검도 이제 된다니까 특검에서 그냥 대면 조사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대국민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 중에 마지막 부분이 이랬어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여성 참고인들은 다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여성으로서 밝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꺼려 한다는 건지, 이건 지금 수많은 억측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보호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기자들이 더 물었습니다. 이 사건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말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검찰이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는데, 유영하라는 변호사는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지금 사실상 선처해달라,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이 의도가 뭔지 다시 한번 더 국민적 의혹, 해명, 지금 성형수술을 위해서 7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에 마취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마당에 유영하 변호사의 이 발언은 이런 의혹 같은 것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수사를 저강도로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이다, 여성이다, 선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피의자라면은 검찰이 특별 대우를 해줍니까? 전혀 없고요. 지금 참고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약간의 이 전술적인 워딩인 것 같고요. 예. 참고인으로 가도 현장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장에서 상대방의 어떤 방심하는 틈을 타서 공략을 하려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근데 검찰은 참고인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피의자성 참고인이죠.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서면 조사는 그거는 yes or no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종범과 최순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승계적 공범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면 조사를 해야 하고, 안종범과 최순실의 지금 기소 시한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하고,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 이거는 그냥 막 던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좀 감성팔이를 해서 어떻게 이 소나기,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볼까. 아마 그런 얕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한겨레 편집국에서 그 부분을 듣고 답을 경악했거든요. 이게,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도대체 왜 나오냐. 정말 이 시국 최고의 개드립이다. 그런 반응들이어서, 이건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격앙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여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은데 왜 여기서 여성의 문제를 들먹거리는 건지. 예. 어쨌든 상당히 지금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큰 문제적 발언이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페미니스트 분들이 옹호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배움이 좀 부족하고 좀 얕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글쎄 말입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아이고, 참 좋은 변호사 두셨습니다. 우리 박근혜 씨. 예. 수사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드디어 조건 없는 박근혜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공언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언 수위와 대처 수위가 낮아서 여기저기서 좀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퇴진운동 동참으로 야당의 주요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다 이제 퇴진을 이제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제 한 사람이라도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국민의당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100만 한 번째 촛불 참여로 이제 촛불에 응답할 사람은 단 한 명,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 예,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100만 한 번째, 이거 뼈 있는 멘트군요. 약간의 좀 디스성도 있죠. 네. 아니, 100만 한 명은 아니죠.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하철 승객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132만 명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원래 출입했던 인원에서 빼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몇 명이냐 했을 때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온 거죠. 132만 명. 예. 132만 한 명이다. 뭐 이렇게 내용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표 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제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데에는 고민이 없지 않았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어쨌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것이고, 여기서 퇴진을 얘기를 하면 당신이 대통령 되려고 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이제 의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늦긴 했지만 국민들 촛불 민심에 이제 부응해서 이렇게 퇴진까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야당을 떠나서 이제 여당까지도 탄핵을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 박근혜 퇴진 없이는 전국 정상화가 없다. 여기에 여야 다수가 동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봐야 할 테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사실상 확정되는 이번 주말이었는데, 저렇게 지금 꼼수를 써서 조사 연기를 요청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번 주말에 그 결판이 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의자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피의자로 바뀌게 되면 이제 기소를 전제로 한 이제 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더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죠. 참고인을 사실상 조사를 하는 것은 임의 수사거든요. 사실은 참고인은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참고인인데 3번을 출석을 거부하면 그때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를 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의 강제 수사가 그 강도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이고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예. 검찰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에 제외하고는 기소가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성이 맞더라도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현직에 있는 동안 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사실상 확정 지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검찰 수뇌부와 수사검사들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정열 전 판사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셈인데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닐 터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려나. 예. 네, 그거는 뭐 사이다 같은 말씀이시긴 한데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광경일 것 같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화요일의 남자 만나겠습니다. 고상만 반장입니다. 고상만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지난 주말 100만 이상의 촛불의 바다. 예, 함께 하셨죠? 예, 그렇죠. 아주 그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이 써졌어요. 예. 100만 명은 우리에게 있어도 신비로운 숫자였는데, 예. 왜 저 학교 다닐 때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할 때 그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무찔렀다. 예. 그래갖고 이런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무찌른 고구려는 참 대단한 나라다 했는데, 이번에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예. 100만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진풍경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뜻을 가진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서 한 뜻을 모았다는 점, 네, 아직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예. 자, 오늘 고상만 반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00만 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새로 확인된 재미있는 또 진실이 또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늘 87년 6월 항쟁을 이야기할 때, 예. 87년 7월 5일 날이 고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청 앞에 100만 명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상 했고, 예. 그래서 이전까지 늘 87년 6월 항쟁 이래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해왔는데, 예. 근데 이번에 11월 12일 집회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87년 6월 항쟁 당시에 항쟁 지도부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예. 자기는 지금까지 87년 7월 5일 날 모인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그리고 저도 실제로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할 때, 서울시청 앞에 100만 군중이 모여 있다가,
이른바 페퍼포그라고 하는 속칭 지랄탄을 쏴갖고 그 지랄탄 때문에 사람들이 쫙 흩어지는 장면이 그 영상물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100만 명이 한꺼번에 흩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후에 이어지는 암울한 그러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그 100만 명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번에 11월 12일 날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보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이 100만 명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예. 100만 명의 수준이 이게 저기 광화문에서부터 을지로, 종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그 인파 대열.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모였던 게 100만이 아니라 40만 명 정도였던 것 같다. 87년도가.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모였던 사람들의 규모가 이번에 정말 남달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 김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 그 마음은 첫 번째는 박근혜가 퇴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에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날 모인 분들이 참 대단한 게 정말 이 양심적인 구호에 선언에 그 자리에 내 머리라도 하나 채우는 것이 내 양심상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써가면서 제주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충청도에서 이 서울로 이제 이분들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집회 과정 내내 보여준 놀라운 질서의식, 또 평화적인 단결. 이게 이제 전 세계의 모범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도 좀 너무 지나친 프레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예. 100만 명이 온집했는데 질서 정연했던 것 대단하고 거기서 더 지나가서 뭐 주변 청소를 해갖고 정말 너무 깨끗한 것도 이게 정말 좋긴 좋은데 박근혜가 이러한 질서의식 속에서 표현된 퇴진 요구를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나 있을지 좀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하간 그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하나의 마음으로 특히 중고등학생들까지 와갖고 집회에 참석하면서 박근혜가 1시간 1분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즉각적인 하해를 외쳤는데요. 과연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가 어떠한 답변을 할 건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김 PD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가 과연 어떤 답변을 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근혜는 자의에 의해서 하야할 사람은 초도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국민이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하야 빼놓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단계적으로 사안별로 이렇게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결론은 봄이 오기 전에 끌려 내려올 것이다. 저는 봄까지도 아니고 올 연말을 항상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연말 이후에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저도 진심으로 바라는데 예. 어저께 김종필이 이야기한 것처럼 5천만이 다 와서 시위에도 끄떡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김종필과 제가 하나의 마음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려되는 게 시간이 박근혜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11월 12일 날은 날이 많이 춥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날은 추워질 거고 그런 상황 하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이슈와 내용으로 시위를 계속해 왔어요. 2008년도에는 광우병, 그때 당시에도 또 87년 6월 항쟁 이래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싸움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또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여전히 또 작년 2015년도에는 백남기 농민 사실상 살인사건이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싸워왔지만
그때마다 늘 기록을 다시 세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왔는데,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평화적인 집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살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있지만 박근혜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이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내는 불행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근혜가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는 반드시 하야를 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데, 오늘 제가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에서 그 하야 이전에 꼭 박근혜에게 묻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묻고 싶은 질문 세 가지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사실 박근혜에게 우리 국민이 묻고 싶은 진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난 4년간 박근혜 권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발표도 그랬고요. 개성공단 폐쇄, 이것도 뭐 황당하게 이를 데 없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동의도 없이, 사전 양해도 없이, 합의도 없이 돈 10억 엔에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합의해준 그 배경도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하고 어떠한 합의를 이면에서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인데, 이런 의혹과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늘 저는 나머지 궁금함은 모두 접고요. 단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꼭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012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3차 토론회가 있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날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댓글 공작을 하던 중에 상대편 야당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이 댓글 공작 개입이 적발이 됐죠.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인데, 그런데 이날 12월 16일 날 마지막 3차 토론회가 있던 이날 박근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는 건 고사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박근혜가 했던 발언, 오늘 다시 돌아보면 참 놀라운데요. 당시 박근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사과도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보니까. 기가 막히죠.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진 말, 이겁니다.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냐,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그것은 뒤로 넘겨놓다 하더라도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으로 차를 받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인데요. 박근혜 후보는 이날 3차 토론 중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부정선거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이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 발언을 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서경찰서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댓글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수사 중이었던 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발언을 박근혜 후보가 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그날 밤 11시 경찰이 댓글 공작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짓 중간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찰의 발표도 그렇고요, 박근혜 후보의 3차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를 위한 댓글 공작은 모두 사실이었고, 강금으로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한 이날 3차 토론회 박근혜 후보 주장 역시 올해죠. 7월 6일 날
이종걸, 김현, 강기정 의원 등이 이제 이 사건으로 강금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시에 했던 그 내용을 보면요.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 혹은 업무상 기밀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 스스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강금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한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스스로 셀프 강금을 했다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따라서 강금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사람들이 전부 무죄를 받게 된 거거든요. 즉 부정선거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강금을 했다고 하면서 인권을 유린했네 어쩌고 하면서 그날 밤 얘기했던 박근혜의 발언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거짓말 결과로 벌어진 일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진실을 포장한 박근혜 당시 후보는 그 덕분에 3일 뒤인 2012년 12월 19일 51.6% 과반이 넘는 득표를 통해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에 이 나라를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권력비리 게이트 공화국으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3차 토론회가 있었던 그날 박근혜가 알고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이 발표도 하지 않은 그때에 댓글 공작이 없었다면서 경찰 발표보다 먼저 그 발언을 한 박근혜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당일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 이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이 알고 있었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 하야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묻고자 첫 번째 질문을 준비했고요. 예.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진실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있었던 7시간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정말 진부할 정도로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이번에 특검을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한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단순한 7시간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박근혜는 전 국민과 함께 20곡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국민이 이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거냐라고 또 추론하면 또 아니라고만 얘기하면서 이른바 20곡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될 진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무리한 추측으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정말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최후를 고통스럽게 맞이했는지 이걸 전 국민은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 울고 미안해하고 괴로워할 때 박근혜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문제로 괴로워했죠. 바로 자신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2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또 다시 한번 바로 문제의 2012년 12월 16일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댓글 공작에 대해서 박근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할 때 그때의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했던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부탁하니까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열 자식 굶기지 않는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자, 도대체 지금 누가 행복합니까? 최순실과 정유라만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7시간의 행적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정말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는 지금 당장 자신의 입으로 전 국민에게 말해야 합니다. 국민 304명이 고통스럽게 숨져가던 그때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건데요. 지금까지 박근혜는 이미지 포장을 통해서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행스럽게 그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태민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지난 40년간의 추악한 인연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실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번 주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도 박근혜는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최태민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박근혜는 사실이 아니며 왜곡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변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최태민의 개인적인 비리라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진실을 호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순실의 비리가 설령 있었다 하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비리다. 이미 지난번에 사과 담화문을 낼 때도 믿고 맡겼더니 그것을 뭐 최순실이 또는 다른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묻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바로 이겁니다.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박근혜 후보에게 제가 직접 물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청와대 김정념 전 비서실장이 저에게 말해줬던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도 제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질문인데요. 최태민의 구국 선교단에 기부금을 냈던 3개의 특정 업체에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라면서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가 김정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쪽지를 건넸던 행위, 그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진성준 대변인이 저를 대신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당시에 물었죠. 이때 당시에 그 청탁 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청탁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청탁의 결과는 어떻게 조치됐는지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측 안영환 대변인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박 후보가 이 건에 대해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정한 도움이나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수석 부대변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1970년대 초반에 벌어진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건을 어느 책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냐라고 하면서 반박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말고 박근혜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박정희 시절에 청와대에서 전무후무한 9년 3개월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념 씨가 밝힌 진실입니다. 이 그때의 진실에 대해서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바로 당신입니다. 예. 바로 그때에 행해졌던 김정념 씨가 증언했던 이 사실이 왜 지금에 와서 꼭 밝혀야 하냐면요. 그때 행했던 수법과 이번에 벌어진 수법이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구국 선교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라는 이름으로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실상의 수수자가 최태민에서 그의 딸인 최순실로 바뀌었을 뿐 이 과정에서 모든 매개 역할을 해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단 한 사람, 바로 박근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여전히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의 유일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이고 진실이고 증거입니다.
최태민의 부정행위가 왜곡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설령 그러면서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박근혜에게 이 의혹은 유일하게 박근혜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한 진실 알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받기 이전에 그리고 하야하기 이전에 전 국민에게 반드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줘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요구하고자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논평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신에서 진실을 밝힐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고 하야를 자의로 할 가능성도 없고요. 결국 이제 본인이 아무 힘도 못 쓰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도록, 즉 감옥에 가서 피부적으로 느끼도록 그 국면이 만들어져야 가능할 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아들아, 에그타르트 사왔다. 네? 에그타르트가 뭐예요? 계란빵. 근데 정말 맛있어. 먹어봐. 그럼 먹어볼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아빠,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에서 샀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에그타르트도 먹고 커피도 딱 내 스타일이야.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레이킨스몰 154호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하고 돌잔치, 결혼식 등 답례품에도 에그타르트 정말 좋습니다. 단 수도권만 배송 가능해요.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게으름뱅이 정신분석 하편으로 이어가신다고요? 네, 게으름뱅이 정신분석 2권을 볼 텐데 역시 2권에도 재미있는 글들이 그리고 설득력 있는 글들이 꽤 많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여기 보면은 일본 근현대사의 극우 사상의 허식, 그러니까 일본 근현대 사상의 극우 사상을 정신분석적으로 보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도 있고요. 집단과 광기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한 글들도 있고요.
아주 흥미로운 글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일본을 정신 분석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오늘은 이 게른뱅이 정신 분석 2권에 실려 있는 미국을 정신 분석한다라는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을 정신 분석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김 PD?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예. 예.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입체적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미국을 자유와 평등의 어떤 이상적인 세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구성한 그런 독립국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착취와 억압의 경찰국가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바라본 미국의 현대사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분석 방법이나 이 기시다 슈의 논의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미국 역사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글을 잠깐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어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강박증이고요. 하나는 성격신경증이라는 건데 강박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서 불안해지는 때가 있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어떤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이게 개인의 성격으로 드러날 때 성격신경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강박증의 반복으로 인해 생기는 이 성격신경증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경험의 기만이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절에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의 사실은 이런 건데 그 사실을 계속 억압하거나 기만하면서 그걸 반복하는 거죠. 진실을 드러내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자기 아우를 못 살게 하고 그 학대한 형이 있다고 합시다. 못 살게 굴고 학대한 게 사실인데 근데 이 형은 그 아우를 못 살게 굴고 학대한 게 아니라 엄격하게 단련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 학대하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군 것인데 이 선의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상급생이 되었을 때나 체육부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하는데 대학의 체육학과에 들어가서 상급상이 되었을 때나 회사에서 상사가 되었을 때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 그걸 다 합리화한다는 거죠. 부하들이나 하급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강박적으로 자기 아우를 학대했던 경험을 기만하면서 합리화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 폭력들이 계속 재생산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 이런 신뢰를 들어서 미국의 예를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역사는 경험의 기만으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경험의 원점이 뭐가 있느냐가 늘 문제가 되죠. 이 미국 역사의 그 경험의 원점에는 바로 인디언의 학살 또는 인디언의 선의에 대한 배반, 배신이 딱 놓여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1600년대 초인가요? 그 17세기 초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의 아버지들 있죠. 예. 필기린 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을 텐데 그 행적 중에 분명한 게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또 정말 그 인디언들의 선의를 배신하고 이랬던 게 사실인데 그 사실을 기만하면서 마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조인 것처럼 그럼 성도로 불린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부터 경험의 기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대륙에 상륙한 성도들은 인디언의 묘지를 파헤치고 묻혀있던 곡물을 훔쳐낸 것은 일상사였고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스탠디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스탠디슈가 그 인디언 추장과 그 아우를 자기 집무실로 초대를 해요. 예.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명예를 존중하니까 당연히 그 스탠디슈라는 청교도의 초대를 정중하게 응했겠죠. 그런데 이 초대에 응하자마자 이 스탠디슈는
마술을 드러냅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문은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이 스탠디슈는 직접 이 인디언 전사를 난도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이 추장과 또 하나의 전사를 칼로 찌르고 베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아우마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요. 추장이 아우마는. 예. 그 이유인 즉슨 나중에 군중들 앞에 끌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디슈는 인디언 추장의 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그 플리머스라는 곳을 귀환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때 군중들은 환호하고 스탠디슈는 인디언 추장의 목을 식민지 울타리 말뚝의 끄트머리 못질에 박았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형인 폭력의 원형적 형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한 토대 위에서 미국이 성립한 것인데 이걸 기만하고 이 기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다 인디언들을 문명화하기 위해서였다. 인디언들은 야만이었다. 예. 그리고 결국 이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인디언들에게 전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이 좀 잡히죠. 그러면 이 최초의 기만을 계속 기만함으로써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게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배신과 억압과 폭력을 가하는 게 미국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 침략의 역사가 바로 이 강박적 반복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로부터 텍사스를 빼앗은 거죠. 아시겠지만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에 속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텍사스에 살던 몇몇의 그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프락치들 집어넣어서 반란 일으키게 하고 그래 텍사스를 멕시코로부터 독립시켜 줄 테니까 니들이 싸워. 그 뒤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텍사스를 독립시켜 주기는커녕 다시 미국으로 편입시켜버리죠. 뭐 이런 사례들은 오사마 빈 라덴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미국의 원죄는 정말 깊고도 깊습니다. 또 하나의 그 사례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 그 여왕이 있었습니다. 릴리 워카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왕인데 이 미국인들이 고문 자격으로 차지한 강요들을 다 사임하라고 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 이 하와이를 다스리겠다 하니까 미국인들이 배를 동원해서 하와이 왕궁을 봉쇄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어서 하와이를 차지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빠뜨릴 수 없는 게 베트남 전쟁이죠. 이 베트남 전쟁도 잘 알다시피 통킹만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미국 구축함이 북베트남 그 월맹이라 했죠. 옛날에는 월맹. 예. 그 어뢰정을 공격을 해놓고서는 그게 월맹이 미군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죠. 이런 식으로 이 월남을 해방하겠다. 뭐 평화와 민주주의를 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이면에 군산 복합체 어떤 독과점 자본도 있지만 이런 심리적 강박증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폭력이 없이는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런 강박증으로 무장한 이 성격 신경증자의 모습들이 해방 이후에 바로 한국에서도 보이죠. 이 남한과 북한을 분단해 놓고서 이 남한에서 이승만이랑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온갖 분열 공작을 다 벌이고 조작질을 다 하고 친일파들 대거 앞세워서 완전히 이 나라의 저항의 전통들을 압살해버린 이 미국의 성격 신경증자의 모습이 그 폭력적 강박증이 경험을 기만하는 이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로 이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어제 가서명됐다는 군사정보협정 한일 그걸 포함해서 사드나 위안부 문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또는 한반도 정책은 물론이고요. 대중국 정책 크게 나가서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의 관계 속에 있을 텐데 이 반쯤 깊은 그 불안 장애를 안고 있는 성격 신경증이나 불안 장애를 안고 있는 이 미국이 하나의 파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뒤에 분명히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심증이 아니고 거의 제가 보기 역사를 돌이켜보건데 확증이 있습니다. 이건 신경증적 행동들이 점점 더 이제 가중될 텐데 이 한국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기 말려들어 버리면 또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될지 이 미국이 한국의 이 정치 질서를 어떻게 교란해 올지 이것도 저는 사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 미국이 이 신경증 상태
강박증에 의한 신경증적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의 경험을 정확히 속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있잖아요. 예. 텍사스 문제, 하와이 문제, 베트남 물론이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라크 또는 이스라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남미에서 칠레 있죠. 또 이런 아프리카에서 온갖 세계 곳곳에서 저질렀던 이런 폭력들을 그리고 자기들은 자유의 기수라고 얘기했던 거죠. 평화를 전도한다고. 성스러운 모습을 취했던 거죠. 사실은 자기들의 악의 축임을 부정하기 위한 행위들이었는데 예. 그걸 정확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세계사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이 미국은 가망성이 없다는 게 이 기시다쇼의 진단이에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부분만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예.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후에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온 성격 방위 메커니즘이 파탄된 신경증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지금까지 절대시되고 있었던 미국적 여러 가치가 무너지며 미국은 혼란과 갈등 속에 있게 되었다. 지금 그 혼란과 갈등이 더 이제 커지겠죠, 앞으로. 그런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그 움직임은 내 견해로는 어중간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국은 성격 신경증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될 때 미국은 인디언들한테서 강탈한 토지를 인디언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와이를 하와이언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미국인에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인디언에게 인디언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하와이 사람에게 하와이 섬을 돌려주고 그러기 전에는 미국인들을 신용할 수 없음은 말하나 말하다. 자기가 저지른 악을 정당화하고 정의로 포장한 자는 정의의 이름으로 어떤 짓을 자행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미국이 정의의 이름으로 또다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정말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이 시민적 저항들이 한국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결의 원점이 되기 위해서 미국의 정의를 빙자한 폐악질들을 방어하는 세계 시민의 지혜들을 모으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아이고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분석학적 연구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기시다쇼의 이런 일련의 작업이 미국의 행동 양상의 일단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렇게 짚으셨는데 아니 일본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그렇게 자기들한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던 그런 전범국인데.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릴 텐데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패배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천황제를 온전시켜 주겠다는 그 카드를 꺼내고서 모든 일본의 정치 세력들을 꼭두각시합니다.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것은 일본의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바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른 책을 통해서 동아시아 문제 얘기할 때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말에서 협찬하는 이카로스의 감옥을 보내드립니다. 김재규 평전을 집필했던 문영심 작가가 새롭게 펴낸 책 이카로스의 감옥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라고 밝히면서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상식과 법치를 무시하는 공안 권력에 대한 고발, 이카로스의 감옥,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립니다. 두모실 펜션, 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두모로 154의 43에 있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은 로마 정복을 꿈꾸었던 카르타고의 장군,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서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장군의 이름을 맞춰달라라고 했지요. 네, 한니발이었습니다. 11L님, 지난 토요일 유행성 결막염이 걸려서 집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그곳에 있는 분들을 응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과 함께 사연 남기셨고요. 행복헌터님, 정답 한니발 맞히셨습니다. 두 아이 아빠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나날입니다. 생업을 벌이지 못하고 적극적인 퇴진 운동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본고사와 함께 1982년 이전에 치러졌던 대입고사 명칭 맞히는 게 어제 문제였지요. 을사오적 병신역정님 맞히셨습니다. 정답 대학 예비고사였지요. 추미애 대표는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말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사람이 희망님, 역시 정답 대학 입학 예비고사 맞히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을 통해 박승희 열사와 김철수 열사의 이름을 듣게 되다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역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승희 누나, 철수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생 운동을 하던 저희는 쇠파이프를 들고 전남대 비영원을 지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깡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10대 때부터 훌륭한 일 하셨군요. 네, 존경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박복한 현직 대통령 박복근혜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네, 사연 읽어볼까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조적 사고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박복근혜입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부터 최초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쿠데타를 일으킨 저희 아버지, 그렇게 대통령이 돼서 재임 중에 또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공화국을 왕조 국가로 리모델링한 아버지, 그러다가 현직 대통령 상태에서 처음으로 저 세상에 간 것도 저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기록은 깨고 싶어도 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종북 좌파들과 외신 오랑캐 기자놈들이 스네이크박의 재림이라며 저의 대통령 당선의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아버지 스네이크박 없이 네가 대통령이 됐겠냐며 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부단히 노력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방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식의 막가파 정신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저의 청와대 꼬붕들에게 지시를 해서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증거들을 없애고 거짓말하라고 시켰는데 글쎄 이것들이 검찰에 가서 오히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엿먹이려고. 이 선생님, 저희 아버지의 아성을 뛰어넘는 게 이리도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감방에 가지 않고 편안하게 아버지의 아성을 뛰어넘어 위대한 넘버원 박통 시즌2의 시대를 열 방법은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이미 세간에는 아버지와 함께 쓰레기 대통령으로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박복 근혜님만 만족을 모르는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박복 근혜님이 감방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아성을 뛰어넘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선 검찰 수사에서 박복 근혜님이 살아남아야 후위를 도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박복 근혜님이 나가리 시켰던 최고 동욱 기억하십니까? 나쁜 사람이라면 3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요.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최고 동욱을 임명하는 겁니다. 야당에서 특검으로 세우기 전에 검찰총장으로 낚아채서 임명하는 겁니다. 한번 나가리 당했던 최고 동욱이라면 박근혜님의 무서움을 알 것이고 또다시 자신을 써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알지 않겠습니까? 네, 최고 동욱이 얼마 전에 나와서 검찰은 이번 수사에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며 박복 근혜님을 죽이라고 지령했다고요? 최고 동욱은 왠지 검찰 조사실 창문에 창호지를 안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복 근혜님 조사실에 생중계용 카메라를 들이댈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박복 근혜님의 아버지가 영웅으로 추앙받는 건 현직 대통령일 때 저승에 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단명한 사람은 천재로 추앙받기 마련이지요. 박복 근혜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시바스 리가를 드시면서 호빠를 곁에 두실 취향 같지는 않으니까 가시기여 한다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정확한 비리 수사를 위해 스스로 부검받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부검을 마치고 살아서 회복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백남기 농민을 2번 죽인다는 오명을 샀던 지난번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파문 시도 때의 불명예를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박복 근혜님이 엄마가 의문사 했을 때도 부검 안 했다고요? 주사는 무서워서 위 내시경도 마취 없이 하는데 부검을 어떻게 하냐고요? 야, 이 후레 자식아! 어? 지는 주사가 무서우면서 고 백남기 농민은 그렇게 부검하려고 지랄 발광을 했냐? 이 후레 자식아! 어? 아버지 후광 덕에 대통령을 해먹고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 청와대 관저에서 매일 우유나 마셔대고 친구들이랑 국가를 가지고 소꿉놀이나 해대고 친일파 자손 아니랄까봐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해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날치기나 하고 검찰 수사 들어오니까 대통령이면서 증거 인멸까지 지시하고 너는 특별검사한테 제대로 털려보아야겠구나. 이 우유 중독자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우유 중독자 박복 근혜님에게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동요 천사가 부르는 우유송. 콜라 싫어 싫어, 홍차 싫어 싫어, 새까만 커피 oh no, 다초고 싫어 싫어, 사이다 싫어 싫어, 새하얀 우유 oh yes, 맛 좋고 색깔 좋고 영양도 최고, 깔끔한 내 입맛에 우유가 딱이야, 단백질 칼슘도와 비타민 가득, 건강한 내 입맛에 우유가 딱이야.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유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 싫어.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만 줘. MILK MILK 영어로 밀크 오 우유. 공부하다 한 잔 게임하다 한 잔 항상 내 곁에 오 우유. 우유는 우유병에 먹어야 제맛. 신선한 우유만이 진짜 우유야. 우유 먹고 튼튼해져 얼른 자라서 새나라 새일꾼이 돼볼랍니다.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